안녕하십니까. 2025 디지털 유통 물류 포럼 사회를 맡은 김동명 기자입니다. 유통 물류 업계는 최근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계의 국내 정차, 미국 관세 등으로 국내 업체들의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주 7일 배송 확대, 배송 시스템 투자 등 생태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 물류 대학원장님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CJ 대한통운, 오리온 등 국내 유통물류 대표 기업 연사분들이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유통물류업계의 트렌드와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2025 디지털 유통물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기조 발표자는 송상화 대학원장님이십니다. 송 대학원장님은 글로벌 물류 산업의 서비스 혁신 트렌드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에서 물류, 유통, SCM에 대해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송상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물류 산업의 서비스 혁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통물류 산업은 이커머스의 급성장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경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상시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서비스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누가 더 싸게 운송하느냐 이런 경쟁이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 경험,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제공하는가라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유통물류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스마트 물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ESG와 지속 가능한 성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서비스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물류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환경 변화에서 서비스 혁신 방향성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커머스는 이제 부가 채널이 아니라 유통시장의 핵심 채널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유통시장에서 이커머스 매출 비중이 2018년 9.9%에서 2배 이상 성장하여 2024년 19.2%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매출 규모로 보면 빠른 성장률로 인해서 전통 오프라인 채널이 경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더욱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5년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의 점유율이 40.9%를 돌파하여 월마트라든지 애플, 이베이, 타겟 이런 나머지 9개 주요 기업의 점유율을 모두 합친 23.8%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커머스 서비스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 플랫폼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배송 속도, 정확성, 정보 제공, 반품 편의성 이런 서비스 경쟁력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의 플랫폼들이 통합된 서비스로 서비스 품질을 큰 폭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과연 경쟁하는 유통물류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서비스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2020년 이후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미중 갈등, 수출 통제, 팬데믹 여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전례 없는 불안정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공급망 리스크 수준을 보여주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운송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샹하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모두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변동성을 보고 있습니다. 두 지표 모두 2020년 이후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 지금 시점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과거처럼 최저가 공급처를 찾아 글로벌 소싱을 최적화한다라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이고 결국은 원가 경쟁력, 비용이 중요하다 이런 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우리 주위에 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에서 리스크 분산과 회복 탄력성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조로 재편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비용이 올라가고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 물류 산업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는 크로스보더 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입니다. 특정 국가의 재고 유통망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쉬인이라든지 테무, 이런 패스트 패션이라든지 초저가 크로스보더 플랫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 쉬인, 자라, H&M의 이커머스 매출을 비교했을 때 쉬인의 매출 성장세가 매우 눈에 띌 정도로 높습니다. 테무의 글로벌 거래액 역시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239%가 성장하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테무와 시인의 미국 시장 거래액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성장한 것이죠. 그 배경에는 미국의 소액 수입 관세 면제, 디미니미스라고 하는 제도의 폐지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경쟁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한때 새로운 돌파로 여겨졌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도 소액 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폐지되면서 가격 경쟁과 통관 편의성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고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물류기업들은 이런 외부의 변화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속에서 어떻게 혁신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물류센터 자동화 부분입니다. 과거의 물류 자동화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류를 많이 확보하고 얼마나 싸게 처리할 수 있는가, 즉 원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죠. 보관 중심의 전통적인 물류 창고들은 아주 팔레트를 최대한 많이 높게 빽빽하게 쌓아서 보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선 서비스 품질보다는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했죠. 비용 중심의 공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풀필먼트 센터가 나오면서 서비스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아마존, DHL, UPS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풀필먼트 센터라는 개념을 내놓으면서 물류센터에 자동화된 로봇들이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 수요 불확실성에 따라 동선을 바꾸고 투입하는 로봇의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물류 창고들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커머스 수요는 또 최근에 나오는 커스터머 수요들은 시간에 따라서 매우 불확실성하게 바뀌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유연한 자동화 시스템은 물류 서비스 혁신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피겨 AI와 같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으면서 이제 유연성을 넘어 범용성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은 파일럿 단계지만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기존 시설을 바꾸지 않고 피킹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류, 운반과 같은 여러 업무를 하나의 로봇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부분에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 높은 자동화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물류센터 자동화를 얘기할 때 전통적인 원가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연성을 넘어
범용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두 번째 키워드, 기술을 넘어선 통합 서비스 모델의 설계입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머스크의 인티그레이터 2030 전략을 보면 머스크는 해상 운송 기업이지만 내륙 운송이라든지 물류창고와 같은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여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최근 도입하였습니다. 비지블 SCM 같은 회사를 인수해서 전자상거래 대형 역량, 라스트 마일 배송, 그리고 풀필먼트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이커머스를 위한 통합 물류 서비스 패키지로서 해상 운송에서 마지막 라스트 마일까지를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화주 입장에서는 해상 운송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대신 운영해주는 서비스를 하나의 계약, 하나의 책임 주체와 서비스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 서비스 경쟁력의 무게 중심이 개별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한다에서 어떻게 하면 통합 서비스 패키지와 계약 구조로 유연하면서도 리스크에 강한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통합 서비스로의 방향 전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혁신 키워드는 물류 서비스 구조의 유연한 재편입니다. 앞에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와 디미니미스라는 이런 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물류 서비스를 관세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화에 따라서 발빠르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테무 상품이 인터넷에 팔리게 될 때 중국에서 팔리는 상품과 달리 미국 수요자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의 테무 홈페이지에는 로컬 웨어하우스라는 배지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바로 배송하는 직구 모델이 중심이었다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관세 부과 또는 통관의 어려움에 따라서 현지 창고에 미리 재고를 쌓아두고 로컬 배송하는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예전에는 중국 창고에서 국제 운송을 통해서 현지로 흘러가는 그런 채널을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로컬 창고에서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서비스 혁신 기업들은 물류 인프라와 재고 전략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를 정책 변화와 고객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혁신의 네 번째 키워드는 ESG와 착한 물류입니다. 라스트 마일 새벽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탄소 배출, 포장 폐기물, 야간 노동, 근로 환경과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서비스 외부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빨리 오기를 원한다, 편리한 서비스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배송이 과연 환경과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024년 ESG 설문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친환경, 지속 가능한 물류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구매력이 높은 고객일수록 ESG를 더 중요하게 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 이미지는 DHL, 차이니아와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ESG, 지속 가능한 물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창고 운영, 친환경 차량, 전기 트럭, 자전거 배송 이런 것들은 높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제 착한 물류와 지속 가능한 물류는 서비스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착한 물류와 ESG에 관련된 내용들을 서비스의 기본으로 추가하여 결국 물류 서비스의 자체 속성으로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한 물류를 잘 설계하는 기업들이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서 고객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마지막 키워드는 알고리즘에서 데이터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 물류나 로봇, AI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똑똑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을까? 얼마나 지능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현장과 유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서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2016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압식 구동 체계를 갖추고 매우 정교한 제어 알고리즘을 엔지니어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 아틀라스 로봇은 그야말로 사람의 거의 유사한 환경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수식과 코드를 짜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죠. 그런데 최근 나온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 최신 버전의 아틀라스는 최신 전기 모터를 장착하면서 중요한 것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여서 구동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엔지니어가 가정하고 예측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로봇이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실제 환경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로봇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수요 스마트 물류 전반에 걸쳐 우리는 수요 예측, 재고 정책, 물류 혁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알고리즘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 전장이 데이터를 모으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과 얼마나 비슷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데이터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 환경은 연구실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누가 더 많은 현장에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서비스 혁신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미래의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 정리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실증 중심의 개방형 서비스 개발 생태계와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연합형 AI 대전환이 공급망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형 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먼저 앞으로 서비스 혁신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 중심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류센터에서 운송 네트워크, 라스트 마일 현장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과 로봇들을 활용해서 테스트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쌓아가고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술 실증을 위한 파일럿이 아니라 사업성과 데이터 축적을 동시에 노리는 그런 서비스 혁신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기업이 모든 것을 다 서비스할 수 있는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징동 그룹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또 매우 의미 있는 혁신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경쟁하는 유통 물류 기업들은 기업 간 협력에 기반한 서비스 고도화에 과거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 되고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넓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죠. 현실적인 답은 각 기업이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고 공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러 기업의 연합들이 나오면서 이런 네트워크 간의 경쟁이 서비스 혁신에
많은 부분들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서비스 혁신은 개방형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수요를 가지고 있는 유통기업,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 이들에게 스마트 물류의 기반을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까지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서 개방형으로 언제든지 다른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체계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는 결국 정부,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인력 양성에서 기술 개발까지 같이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물류 AI 대전환 혁신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류 산업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스마트 물류 혁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으로는 안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인식을 산업계가 공유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런 혁신앱을 만들게 되었죠. 결국 물류기업, 유통기업, 그리고 로봇 자동화 기업, 물류 솔루션 기업, 학계,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실용 가능한 서비스 혁신 경쟁을 함께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우리를 둘러싼 서비스 환경은 불확실성과 그리고 고객의 높은 서비스 품질 요구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이런 변화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요. 또한 여러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유통물류 산업의 서비스 혁신 경쟁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물류 산업의 트렌드부터 미래 방향성까지 짚어주신 송대학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첫 번째 기업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발표의 포문을 열어주실 분은 CJ 대한통운의 김종원 팀장님이십니다. CJ 대한통운은 2023년 통합 배송 브랜드인 오네를 통해 물류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인 매일 오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네 혁신 성장 팀장을 맡고 계신 김종원 팀장님께서는 디지털 전환과 생활 물류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J 대한통운 김종원입니다. 2025 디지털 유통물류 포럼 매일오네가 만든 생활물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오네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1992년부터 2023년까지 택배 및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단계, 즉 코비드19 이전, 팬데믹 기간, 그리고 엔데믹 전환기로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코비드19 이전입니다. 이 시기는 전체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연평균 13.2% 성장을 지속해온 구간입니다. 연도별 성장률을 보면 9%대에서 14%로 오가는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이는 온라인 커머스 확대와 소비 패턴의 디지털 전환이 꾸준히 진행된 결과입니다. 즉,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유지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 팬데믹 시기에 이르러 시장은 단숨에 한 단계 도약합니다.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률은 무려 30.5%로 급등합니다. 배송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했고, 이는 업계 전체 인프라와 운영 방식에 큰 변곡점을 만든 시기입니다. 물류센터, 라스트마일, 풀필먼트 등 모든 밸류체인에서 구조적 확장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고성장 구간입니다. 하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3.5%, 22년 4.3%로 하락한 데 이어 23년에는 성장률 2.8%, 즉 사실상 정체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과잉 수요가 정상화되고 온라인 소비 증가, 그 폭 자체가 둔화되면서 경쟁 심화 및 비용 압력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택배 산업은 20년을 정점으로 성장 곡선이 크게 흔들렸고 현재는 저성장 정체 국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의 성장보다는 서비스 차별화, 세그먼트 전략, 구조 혁신, 비용 최적화 같은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화주 규모별로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 빠른 배송 니즈와 지불회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히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화주 그 크기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대형 화주는 가전, 생필품, 음식료, 패션, 뷰티 등 대부분 카테고리에서 빠른 배송 니즈가 높고 지불 의사도 존재합니다. 특히 생필품과 음식료는 지불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아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적용하기 좋은 영역입니다. 반면 서적 문구와 같은 화주의 경우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니즈가 낮고 현재 2길 배송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형 화주의 경우에는 대형 대비 니즈가 다소 낮지만 패션, 뷰티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지불 의사가 있고 소형 화주는 니즈는 중간 수준이나 지불 의사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 빠른 배송보다는 비용 부담 완화가 더 중요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생필품, 음식료, 패션, 뷰티는 화주 규모와 관계없이 빠른 배송 도입 효과가 가장 큰 핵심 카테고리이고 서적 문구 등은 속도보다는 기본 품질, 가격이 우선되는 영역임을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물류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배송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차별화된 배송을 경험한 고객은 다시는 이전의 배송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차별화된 배송의 편리함을 경험한 고객은 이후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배송 경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에서 빠른 배송을 경험한 고객은 패션, 생활용품, 심지어 대형 상품까지도 왜 이건 바로 안 오지? 라는 기준을 자연스럽게 적용합니다. 즉 고객의 기대치는 특정 카테고리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소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셀러들의 사업 방향에도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배송 경쟁력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는 셀러만이 구매 전환을 확보하고 반대로 배송 경쟁력이 낮으면 즉시 장바구니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로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습니다. 결국 셀러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는 방향, 즉 배송 품질 강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출고 체계 구축, 주말, 휴일 공백 없는 서비스 도입과 같은 전략들이 시장 전체의 배송 트렌드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객의 차별화된 배송 경험이 기대 수준을 끌어올리고 셀러의 생존 전략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이면서 배송 트렌드를 전체를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통물류 서비스 측면에서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저희는 메일온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론칭하였습니다. 메일온의 서비스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먼저 고객의 생활 패턴과 기대 수준은 이미 언제든 받을 수 있는 배송을 표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시장 자체가 즉시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서비스 형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가장 큰 배경이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배송 트렌드의 급격한 이동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요일, 시간대에 집중되었던 수요가 이제는 주 7일로 퍼지고 있고 쇼핑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기존의 운영 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설비와 인력의 가용 시간대가 다양해졌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비용과 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경쟁 구도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어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차별화가 제한적입니다. 이런 시장 변화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당일 서비스 체계를 확보하고 주 7일 배송 체계를 구축하며 유유 설비의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매일 온에는 단순히 요일을 늘린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행동 변화와 시장 구조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새로운 철학과 운영 방식의 전환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 매일 온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고객의 생활 패턴과 쇼핑 행동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언제 받을까 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요일이나 휴일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송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고자 CJ 대한통운은 매일 온의 서비스를 준비하였고,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셀러 단위별 최소 물량이나 추가 비용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끊김없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매일 온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광역시 외에도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매일 온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배송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바로 오네, 오늘 오네라는 서비스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차별화 서비스는 고객들의 즉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고자 당일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바로 오네는 2시간에서 4시간 시간대 배송이 가장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며, 오늘 오네는 당일 주문 당일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고객의 생활 리듬에 맞춘 빈틈없는 배송을 구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배송 서비스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매일 온의 서비스로 인해서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을 제공해 드리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자 관점입니다. 주 7일 체계가 도입되면 휴일 주문 이후 쌓이던 배송 공백이 크게 줄어들어 장바구니 전환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휴일 주문은 배송 지연이라는 인식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이 심리적 저항 없이 구매를 완료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출고 후 리드 타임이 단축되면서 고객 만족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반품, CS 등 부정 접점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브랜드가 직접 배송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경쟁력 강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효과가 합쳐져서 판매자에게는 판매량 확대를 통한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소비자 측면입니다. 소비자는 생활 패턴이 점점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끊김없는 배송이 가능해지면 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유연하게 수요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주문하면 언제 오지라는 고민에서 벗어나 일상 리듬에 맞춘 자연스러운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배송 불확실성의 감소입니다. 기존에는 휴일에 주문하면 월요일에나 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불편을 유발했지만 주 7일 체계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며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판매자에게는 매출을 끌어올리는 성장 레버, 소비자에게는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되는 것이 주 7일 배송 체계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매일 온의 서비스로 인한 생활 물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별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완만한 성장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파란 선 그래프를 보시면 1월에 약 80만 건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다소 변동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꾸준히 유지되며 10월에는 약 110만 건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온의 서비스는 지난 25년 1월 런칭 이후에 현재까지 약 3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저성장, 고금리 등 대내외 환경에 따른 기존 고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 서비스인 매일 온의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기반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회색 막대와 빨간색 비율 데이터를 함께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빨간색 막대는 메일온의 서비스를 꾸준히 사용하는 충성 고객으로 초반에는 30%대 초중반 수준이 유지되다가 4월 이후부터는 37%, 39%, 42%까지 점진적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 구간인 8월에서 10월 이 구간에서 비율이 37%, 46%, 54%로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운영 안정화, 서비스 개선, 고객 경험 향상 등 내부적인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10월의 54%는 단일 월 기준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초기 30%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성장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일온의 서비스가 시장 안착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했고 이는 결국 주치를 배송 속에서 셀러는 판매량 확대의 기회를 가져가며 동시에 소비자는 끊임없는 배송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산업군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1월 대비 10월 기준 전체 고객 수는 카테고리별 차이는 있지만 특히 파란색으로 표시된 패션, 잡화 고객 수는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중간 변동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위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는 성장 구간인 30% 선을 넘어서는 구간이 확대되었고 8월에는 피크 구간을 찍으면서 전년 대비 성장폭을 가장 크게 견인했습니다. 식품, 생활건강 카테고리 또한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며 전체 고객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한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우측의 물량 비중을 보시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은 고객 증가만큼이나 중요한데 여기서는 패션 잡화의 비중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26.3%였던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5월 37.5%, 6월 37.2%로 크게 상승했고 10월에는 약 35%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실제 발송 물량에서도 패션 잡화가 핵심 성장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식품과 생활건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고객 기반과 물당력 모두에서 균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고객 성장과 카테고리 구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서비스 확장성과 사업 경쟁력이 함께 강화되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의미 있게 추진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바로 2025년 전통시장 박람회 주간 운영사 선정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상인 조직과 정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고 그 중심 역할을 저희가 맡았다는 것은 결국 CJ 대한통운의 메일온의 서비스 역량이 대외적으로 공인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요소가 바로 주 7일 배송 경쟁력입니다. 전통시장 박람회는 주말과 휴일 소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이 특성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기업이 대한통운밖에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주말 공백 없이 언제든지 발송이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상인들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 주체들에게도 크게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 성공이 아니라 저희가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생활 기반 배송 서비스 모델이 시장에서 가치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송을 특정 요일, 시간에 제한하지 않고 보내고 싶을 때 바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 고객의 생활 리듬에 맞춘 언제든지 가능한 배송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물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물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시장 환경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배송 시장은 지금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퀵 서비스의 보편화가 큰 변곡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상황에만 이용되던 즉시 배송이 이제는 일반 소비까지 폭넓게 사용되면서 배송 속도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고객은
빠르게 오면 좋다가 아니라 빠르게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시간대별 배송 니즈의 확대입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배송을 넘어서 정확한 도착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을 중점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재택, 오피스, 외출 일정이 섞인 현대 소비 패턴이 배송 시간 선택권을 필수 요소로 만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간 거래의 활성화입니다. 중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형, 단건, 즉시 배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거래 성사는 지금 보내야 하는 즉시성 기반의 니즈가 생활물류 전체의 구조를 바꿀 만큼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바탕으로 생활물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상시 배송 체계의 표준화입니다. 주 7일 배송이 전체 서비스의 기본값이 되고 여기에 당일, 즉시 배송이 결합되며 배송 공백 없는 구조가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거점 기반의 오프라인 채널 확장입니다. 아파트, 오피스, 편의점 등 생활권 내 모든 거점이 픽업, 드롭존으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움직이는 생활 반경 안에서 배송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옴니채널 접수 확대입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앱이든 키오스크든 생활 동선 어디에서나 접수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운영의 고도화입니다. 수요 예측, 물량 분포 분석, AI 기반 할당과 같은 기술이 배송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고 생활물류는 더욱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시장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에서 나아가 주 7일 기반, 생활권 기반, 옴니채널 기반, AI 기반으로 생활물류 전반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흐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고도해 나가는 것이 생활물류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핵심 방향성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업 발표자는 오리온의 강수철 상무님이십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불면서 K-스낵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K-스낵이 전 세계로 수출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강 상무님께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과 유통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성공 신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리온 연구소 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강수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K-스낵 글로벌 성공 신화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스낵이 성공 기반으로 K푸드와 K바이오까지 오리온이 추구하는 방향과 어떻게 K-스낵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제품들은 여러분한테도 아주 익숙한 제품들입니다. 글로벌 제품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브랜드가 총 60개 이상이고요. 제품으로 따지면 200개 이상이 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초코파이는 5,827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4년도 12월 기준입니다. 또한 오감자, 스윙칩, 고래밥, 예감, 포카칩, 카스타드, 마이구미, 초코송이에 의해서 1,000억 원이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희 사이트, 공장 사이트,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에까지 이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 인증 관련 할랄, 그다음에 품질 안전 SS 22000, AIB, 햇삽 등의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원료 공급의 파트너, 그다음에 유통, 다음에 아마존, 까르푸에 의해서 많은 유통 채널들과 같이 함께 개발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오리온은 어떻게 글로벌 제품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 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형의 개발입니다.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연구 개발을 한국 연구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개발해서 중국에 넘겨주고 베트남에 펜아웃 시키고 그걸 다시 개선해서 다시 한국에서 제품 개선을 하고 다시 러시아에 넘겨주는 이런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각국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오리온은 성공을 위해서 메가 브랜드를 육성을 하고 있고요. 메가 브랜드 육성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매출이 늘어나고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현지 맞춤 전략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현지 소비자에 딱 맞는 그 관능 품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딱 맞는 입맛에 그 객관적인 제품 분석을 하고 현지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자체 생산하고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 제품인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현지 생산 기반의 시장 최적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생산 제품 수출을 통해서 K푸드 같이 글로벌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현지화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꼬북칩, 두 번째 알맹이, 세 번째는 참붕어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꼬북칩 같은 경우에는 네 겹이 빚어낸 세상에 없던 바삭한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소비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 영상들이 아마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고생을 통해서 이 꼬북칩이 만들어졌는지 잠깐 영상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칩도 아니고 특허를 2개나 가진 칩이 있습니다. 바로 꼬북칩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꼬북칩을 보면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겹이 보통 겹이 아니에요. 4겹의 반죽을 아주 얇게 펴서 끊어지지 않도록 고르게 이동시키고 서로 붙지 않게 잘 커팅까지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것입니다. 보통 식품은 원료 배합이나 디자인으로 특허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이렇게 제조 설비에 대한 특허를 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특허까지 받으면서 고집한 4겹. 그런데 왜 하필 4겹일까요? 기존 스낵 시장은 단맛, 짠맛, 매콤한 맛처럼 양념의 변화를 주는 제품들이 일반적이었는데요. 2009년 오리온은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식감의 과자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꼬북칩 역사의 서막이 오르고 한 겹 한 겹 쌓기 시작했는데요. 연구를 하다 보니 3겹은 식감이 살짝 아쉽고 5겹은 너무 커져서 한 입에 쏙 넣기 힘들고 그렇게 4겹 스낵의 개발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4겹 과자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고 결국 제품 개발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 오리온, 포기를 모르는 회사지. 무려 8년 동안 2,000회를 넘는 제품 테스트와 100억 원의 투자로 국내 최초 4겹 과자 꼬북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왜 꼬북칩일까요? 꼬북칩의 이름은 과자 모양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꼬북칩의 모양을 보면 마치 머리를 쏙 넣은 숨은 거북이 등껍질 같죠?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제품명을 놓고 터틀칩, 거북칩, 꼬북칩이 경합을 벌였는데 가장 귀엽고 발음도 재미있는 꼬북칩이 최종 선정되었어요. 이렇게 2017년 세상에 나온 꼬북칩은 출시와 동시에 그야말로 떡상을 하게 됩니다.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봉 기록,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3200만 봉 돌파. 이걸 쉽게 계산하면 1초에 한 봉지 이상 팔린 셈인데요. 이렇게 큰 사랑받으며 잘 출시했으니 이제 꼬북칩의 도전은 멈췄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통 과자들은 주재료를 바꾸지 않거든요. 옥수수, 감자, 밀가루처럼 출시 때의 주재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맛을 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꼬북칩은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맛에 따라 주재료를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금까지 다양한 맛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마라새우 맛, 김맛, 트러플 솔트 맛, 플레이밍 라임 맛 꼬북칩은 들어보셨나요? 꼬북칩은 해외에서도 각 나라의 현지 입맛에 맞춘 제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2022년 6월 기준 미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등 2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K-스낵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꼬북칩.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꼬북칩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허를 진행한 기술도 있고요. 그 현장에서 그 중심에 사실은 제가 있었고 현장에서 그거를 구현하는 거, 그다음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죠. 생산팀, 그다음에 ENG팀, 그다음에 설비팀, 품질안전팀,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전부 다 똘똘 뭉쳐서 이 제품들을 기획을 했고 현장에서 생산을 했고 생산하면서 개선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저희가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인 제품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생산해서 구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리온의 전략 중에 가장 첫 번째 핵심의 기술은 핵심 기술을 한국 연구소에서 헤드쿼터의 역할을 해서 제품의 제형 플랫폼을 구현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맛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든 제품이 전 세계 취향을 만족시키는 그 맞춤형 플레이버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지인 소비자 조사를 하고요. 글로벌 원료사 파트너십을 통해서 굉장히 여기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콘스프 맛, 초코 추러스 맛, 카라멜 팝콘 맛, 마라, 프라이드 치킨 맛, 양념 치킨 맛, 플라이밍 라임 맛, 양념 맛, 트러플 솔트 맛, 치즈 맛, 멕시컨 스트리트 콘 맛, 스테이크 와사비 맛. 한국 여러분들은 아마 드셔보신 게 콘스프, 초코 추러스, 카라멜 팝콘, 그다음에 프라이드 치킨 정도 최근에 나온 게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미국 수출용 혹은 유럽 수출용, 중국 수출용도 일부 있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리온 꼬북칩이 프랑스의 까르푸에 입점을 했습니다. 근데 전점에 까르푸에 입점이 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드시고 이 독특한 이 내겹 식감에 대한 부분하고 맛 상품성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이 내겹 식감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고, 세계 최대 요리 매거진인 올레시스피스라는 그 꼬북칩에 집중 조명해서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고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내겹 식감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연구 개발자로서 저희가 노력하고 현장에서 고생한 여러 많은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깨알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품, 아까 말씀드린 그 알맹이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제품을 준비할 때의 이 제과 시장이라든가 이 젤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하리보하고 독일 회사죠. 하리보하고 트롤리라는 회사를 잘 아실 텐데, 그 회사들이 이 외관하고 이 뻔 요소에 집중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조그마한 곰돌이 모양이고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그런 거고요. 지구 젤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구 모양 젤리를 만든다든가 끼다란 걸 만든다든가 동물 모양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뻔 요소에 굉장히 집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세계에 굉장히 많은 생산 인프라와 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잘 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해외 여러 사이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들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 포인트들, 인사이트들을 찾아나가면서 이 차별화 기술들이 뭘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1번은 다양한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서 과일 속살의 식감을 구현하면, 대부분의 젤리들이 과일 맛들이 대부분이 많죠. 그럼 과일의 그 리얼한 그 풍미를 구현하고 그 식감마저도 같이 구현한다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반응을 할 것 같다라는 1번의 그런 상황이었었고, 2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다른 식감을 목표한 비율로 동시에 성형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그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내는 그 외피의 느낌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속살은 정말 리얼한 포도를 까먹는 것 같은, 자두를 까먹는 것 같은 그런 리얼함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스터디를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은 나라별 기후에 따른 제품의 관능적인 안정성 확보에 굉장히 저희가 시간을 많이 투여를 했고요. 한국 사람이 먹는 거와
베트남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그 탄성도라든가 그 질감이라든가 그 나라에서 오는 기후적 특성에 맞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배합을 다르게 하고 원료를 다르게 함으로써 그 식감을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리보와 트롤리가 외관에 집중했을 때 저희는 식감 속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얼한 맛의 식감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쫄깃한 외피 속에 리얼한 속살 식감을 구현한 포도 맛, 그다음에 자두 맛, 리치 맛을 저희가 성공을 시켰고 굉장히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외피의 속살에 씨앗 3중 식감을 구현한 치아씨드를 적용해서 리얼하게 정말 키위 안에 키위씨가 정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패션 후르츠에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큰 새까만 씨앗이 들어있죠. 그 오독오독 그 씹는 맛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과일을 리얼한 그런 정말 과일을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두 가지 과일의 결합 또한 이뤄냈고요. 망고하고 코코넛을 굉장히 열대 과일로 좋아하시는데 그 망고하고 코코넛 맛을 활용한 탱글한 코코 젤리를 또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알맹이가 2021년도에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말씀드린 세 가지 맛으로 출시를 했고 이것들을 고즈고신이란 이름으로 중국에 21년도에 같이 런칭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붐젤리라는 이름으로 2023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또한 23년도 젤리보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 제품 출시를 하였습니다. 공이 네 나라에서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런 리얼한 거를 구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린 플랫폼을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만든 플랫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개선해서 다시 베트남으로 개선해서 다시 러시아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저희가 업의 본질에 충실하고 맛있게 만들고 소비자한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만드는 저희 업의 본질을 지키는 게 정말로 잘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참붕어빵을 예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참붕어빵은 차별화 기술이 아주 독특합니다. 특허기 등록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쫀득한 떡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 수분의 포인트에서 이 굳지 않게 오랫동안 얘가 현재 6개월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해외 사이트에서는 8개월, 10개월짜리 유통기한도 있습니다. 최장 10개월 동안 굳지 않는 떡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저 정도 수분 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저런 기술을 특허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런 플랫폼들을 21년도에 한국에 출시를 했고요. 역시나 소비자들은 쫀득쫀득 신식감의 파이다, 단팥 초코 크림하고 쫄깃한 떡의 조화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다 라고 해서 현재는 라인 캐파가 꽉 차서 사실은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라인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중국을 타깃으로 출시가 됐고요. 다시 24년도에는 베트남의 봉방이라는 이름으로 꽃맛, 팥크림 맛에서 이제 출시를 해서 여기도 사실은 라인이 꽉 차서 더 이상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라인을 추가하는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도에 미국에 출시를 했었고 코스트코 300여 곳에 입점을 했고 소비자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 미국에까지 갈 때까지의 시간이라든가 유통 환경에 물류 환경에 견딜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는 것 또한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25년도에 말씀드린 러시아에도 붕고라는 이름으로 오렌지 모찌 플러스 밀크크림으로 저희가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또한 라인이 꽉 차서 더 이상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각 유통사에서 요청이 쇄도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추가 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성공들이 오리온만에 어떤 성공 시스템이 있길래 이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기술 혁신 플랫폼을 어떻게 돌려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 제조 기술이 아닌 차별화된 핵심 기술의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꼬북칩 같은 경우는 내 겹에 소비자 언어로는 착착 한 겹 한 겹을 쌓아 나가는 거를 저희는 이제 라미네이팅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공정에 들어가는 금속 소재 기술, ENG 엔지니어링 기술, 소재 기술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들어간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알맹이 같은 경우에는 터지지 않는 50% 이상의 센터 필링 기술, 이중 식감의 기술을 특허내면서 저희가 이거를 구현을 한 겁니다. 참붕어빵은 서두에 말씀드린 굳지 않는 떡을 개발하고 어떻게 맛있게 포만감이 들게 유통기한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연구소에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기술혁신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현지 맞춤화 시스템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어떻게 확대시키고 어떻게 펜아웃 시킬 거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타사와는 다르게 쉽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동력은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공동 개발 체계를 구축을 하고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까지 글로벌 현업을 하고 있고 소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에서 건강까지 오리온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K-스낵 성공을 기반으로 K-푸드, K-바이오까지 확장해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과 쪽에서는 초코파이, 포카칩, 예감, 토핑, 마이구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제과를 넘어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놀라, 그다음에 닥터유 40g 단백질 파우더, 제주 용암수, 매스컴에서 최근에 발표된 수협중앙회와 함께하는 김 사업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수해서 시작하고 있는 리가캠 바이오의 바이오 사업까지 차세대 항암제 ADC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과로 증명된 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0년 대비 2024년도는 2.2조에서 3.1조로 4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8.6%로 지속 성장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잠깐 보시면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해서 24년도 기준으로 5,436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익률은 17.5%입니다. 제과에서 17.5%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과 회사는 한 3%, 4%, 5% 사이에 있습니다. 법인별 매출 구성입니다. 중국이 41%, 1조 2,700억입니다. 한국은 35%, 1조 900억 정도 됩니다. 베트남 16%, 러시아 7%, 인도의 1%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 포트폴리오는 한국과 중국 전체 매출로는 한 76% 정도 되고요. 안정적 성장 축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역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에 의해서 차세대 핵심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K-스낵 성공은 기술 혁신을 넘어서 제품에 담긴 진심과 소비자를 향한 끊임없는 고민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진심으로 즐거움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셀러와 동반 성장하는 대형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백소라 지마켓 팀장님께서는 디지털 유통과 공정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마켓 백소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AI 글로벌 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셀러 동반 성장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거창한 제목처럼 보이실 텐데요. 거창하다기보다 이커머스 이 플랫폼이 앞으로 판매자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성장하고 그 판매자의 생태계들을 어떻게 하면 고도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보통 양면 시장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양면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큰 사용자 집단과 그 다음에 또 구매자 집단, 그러니까 두 개의 큰 사용자 집단들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시장을 말하는데요. 구매자, 그다음에 서플라이 사이드인 셀러, 이렇게 두 가지의 사용자 집단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함께하는 시장을 보통 플랫폼 비즈니스 양면 시장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사용자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셀러, 서플라이 사이드와 함께 어떻게 하면 플랫폼들이 함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커머스 시장을 크게 시장의 변화 그리고 또 그 소비자의 변화 행태에 따라서 큰 축을 기반으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 시대부터 4.0까지의 4가지 시대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1.0 시대는 상품 중심으로 거래가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 상품 중심의 거래 시대는 상품을 더 많이 노출하고 다양하고 많은 상품들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 가격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거래를 중심으로 되는 시대를 말하게 됩니다. 이 이커머스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다양한 상품과 그다음에 다양한 가격, 좋은 가격을 줄 수 있는 셀러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이 셀러들의 중심으로 했던 대표적인 모델이 많이 아시고 있는 오픈마켓,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G마켓, 그리고 이베이와 같은 모델들을 대표 모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한 201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거래 중심의 이 시대에서 더 추가적으로 고객 경험을 중심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고객 경험의 중심이라 함은 좀 더 바이어 사이드에 있어서 그 경험들을 손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손쉽게 하기 위해 UX는 혁신을 일으키게 되고 그다음에 배송도 더 빨라지게 되면서 결국 고객의 신뢰를 얻는 쪽으로 그 방향성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시대는 결국 이렇게 고객 경험을 주도하고 중시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많은 주도를 하게 되고 대표적인 모델이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모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 시대에 돌아가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 추가적으로 컨텐츠와 데이터의 융합 시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쇼핑에 컨텐츠가 접목하게 되면서 크리에이터들이 이 쇼핑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커뮤니티, SNS가 쇼핑의 기능까지 함께하게 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이기도 한 AI가 새롭게 급부상하면서 다양한 개인화된 추천을 도래하게 되고 추천을 하게 돼주게 됩니다. 흔히 이 시대는 그래서 플랫폼과 함께 컨텐츠가 주도를 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대표적인 모델로는 아시다시피 플랫폼 커머스에서가 아닌 플랫폼 비즈니스 검색 플랫폼으로 시작했던 네이버, 그리고 SNS로 시작했던 인스타그램, 그리고 쇼피아 같은 모델들이 대표 모델들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2025년 현 시대에 있어서는 4.0 이라는 이 시대를 봤었을 땐 AI와 생태계 기반의 초개인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는 단순 추천을 넘어서 더 초개인화할 수 있게 전방위적으로 그 활용도가 늘어나게 되고 또 AI 에이전트들이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생태계 기반 AI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풀필먼트 시대로 확대 재생산되게 됩니다. 이 시대는 결국 AI와 생태계가 주도를 하게 되는 시대이고 대표 모델로는 역시 오픈 AI 그리고 또 아마존 루푸스와 같은 모델 그리고 틱톡 같은 바이트댄스의 틱톡과 같은 모델들이 대표 모델들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서 셀러들과 플랫폼한테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새로운 역할들이 또 다시 부여되게 되는데요. 이 이커머스 4.0 시대의 핵심과 역할 변화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구매의 대리인으로서 전 퍼널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셀러와 브랜드사들은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고 그 생태계에서 함께하게 되는 에코시스템을 부여받게 되고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 셀러는 자체 생태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로서 그 오퍼레이터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요. 또 플랫폼은 이글을 잘 오퍼레이터들이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브랜드 셀러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계를 직접 소유하게 되고 데이터 기반의 수요 창출로 이동하게 되며 그다음에 브랜드몰, 커뮤니티, SNS와 같이 멀티 채널을 운영하게 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풀필먼트, 정산, 가격까지 주도적으로 모두 브랜드 셀러들이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 브랜드 셀러가 플랫폼에 종속하지 않고 직접 생태계를 운영하는 시대가 개막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셀러한테는 AI, 데이터, 고객 관계, 풀필먼트 역량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생태계를 직접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 역량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 간단히 먼저 언급드린 것처럼 셀러가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운영 시스템으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배송, 정산, 데이터, 광고, CRM, 재고까지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은 설계가 돼야 되고요. 또 셀러의 성장 단계별로 인프라를 제공해야 되며 글로벌 판매로 이뤄지는 밸류체인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의 중개자로서 플랫폼으로서가 아닌 운영 시스템으로서 오퍼레이션을 더 잘할 수 있게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역할을 부여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할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브랜드 셀러들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플랫폼은 그 역할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셀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관계를 직접 소유하고 앞으로 직접 생태계를 운영해야 되는 만큼 데이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LTV를 분석하는 역량과 더불어서 이 데이터들을 직접 오너십을 가지고 잘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하는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게 데이터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컨텐츠 중심으로 또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하는 운영 능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멀티, 그다음에 옴니, 글로벌 채널들의 전체 경로를 최적화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역량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고, 풀필먼트, 배송에 대한 부분도 전략을 가지고 잘 수행해 나가면서 통합 체계를 구축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 셀러 모두 현금 흐름과 결국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캐시플로우가 적절하고 그다음에 잘 흘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산, 현금 흐름, 자금 운용의 역량도 역시나 강화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얼마나 이를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저희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또는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가장 큰 축이 되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드 셀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플랫폼은 어떻게 그 역할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 역할들을 함께 해야 될까요? 운영 시스템으로서 플랫폼이 수행해야 될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준비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변화된 이 상황에서 셀러가 운영할 때 굉장히 쉽고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지원해 주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핵심 요소인 AI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를 잘 예측하고 그다음에 최적화할 수 있게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로 배송 품질을 셀러 대신 책임지는 구조. 그러니까 배송을 직접 셀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셀러 대신 품질을 책임지는 구조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정산이 주중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역시 이 정산을 더욱 빠르게 그리고 자금이 잘 회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제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플랫폼이 더 쉽게 판매자들과 그다음에 브랜드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성장 단계별로 솔루션도 잘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셀러가 앞에 말씀드린 자체 생태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플랫폼이 잘 도와줄수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고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글로벌 유통, 배송, 결제에 대한 인프라 역시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사 셀러 역시 준비할 게 되게 많고 플랫폼들도 그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 플랫폼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대응하고 있고 이 역할들을 준비해 나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OS 플랫폼으로 봤었을 때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마존일 것 같습니다. 이 8개의 8대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판매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셀러센터를 통해서 주문, 재고, 정산, 광고, 리포트를 통합해서 모두 다 자동화해서 제공함은 물론 가장 너무 잘하시는 FA를 통해서 보관, 피킹, 포장, 배송, 방품, CS까지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해서 재고를 예측하고 추천하는 리스톡 레코멘데이션도 준비되어져 있고 또 가격도 경쟁 기반으로서 자동화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오토매틱 프라이싱 그리고 또 상품, 키워드 같은 성과 분석을 AI 기반으로 잘해서 브랜드사들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에 대한 인프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BA와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배송 품질을 모두 다 아마존이 책임지는 구조로 배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게 하고 있고요. 또 정산 역시 주기를 아주 자동화함과 동시에 아마존 랜딩이라고 해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과 운전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마존도 있습니다. 노출 알고리즘을 다 제공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셀러 성장 단계별로 봤었을 때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가 성장하고 브랜드로 진일보할 때 아마존만큼 잘된 플랫폼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신규 셀러가 FBA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런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성장 로드맵을 잘 제공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서비스, 브랜드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유통, 배송, 결제 인프라 역시 아마존 글로벌 셀링,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아마존의 인프라와 연동하게 되면 쉽고 빠르게 이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마존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플랫폼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쇼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쇼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셀러 센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합관리 자동화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해놨고 배송 역시 SLS, 쇼피 로지스틱 서비스라고 해서 국제운송과 라스트 마일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엑스프레스라는 자체 배송망을 통해서 배송, 통관, 라스트 마일까지 통합해서 셀러 대신 책임지는 구조를 잘 확립해 놓았습니다. 또한 브랜드사가 성장하는 데 좋은 것처럼 신규 셀러, 그다음에 중소형 셀러들이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솔루션을 잘 제공해 놨는데요. 우선 교육에 대한 부분을 허브를 통해서 잘 제공하고 있고 단계별로 마케팅 툴과 더불어서 시장 진입이 좀 쉬운 구조로 신규 셀러 유리하게 이렇게 잘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자체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게 샵을 잘 꾸밀 수 있는 샵 데코레이션 기능이다. 팔로워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들, 그다음에 라이브를 통해서 콘텐츠를 잘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그래서 앞에 아마존은 브랜드에 대한 콘텐츠와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의 구축이 잘 되어져 있다면 쇼피는 자체 생태계 중에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져 있고
역시나 글로벌 유통이나 배송, 그다음에 결제 인프라 제공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사례 그리고 제가 속한 G마켓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G마켓이 이런 걸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1세대 플랫폼답게 최신이 아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혁신적인 동반 성장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점에서 무려 20년 전 국내 최초로 글로벌 쇼핑 사이트를 오픈을 했었었고, 그리고 2007년엔 업계 최초로 모바일 쇼핑,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셀러 대신 배송의 품질을 책임지고 배송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 배송, 이제 앞으로 스타 배송, 스마일 배송에서 스타 배송으로 변한 전신인 스마트 배송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2014년에는 빠른 정산도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자금 회전이 더욱 활발하게 될 수 있게 새로운 서비스 빠른 정산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더욱 간편하고 편리하게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스마일 페이, 그다음에 스마일 클럽, 스마일 카드까지 모두 다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판매자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8대 역할의 거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G마켓에서 이미 약 20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넥스트로 G마켓은 이 AI 글로벌 시대에 지금 이커머스 4.0 시대에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을까 살펴보면 이미 얼마 전부터 라자다와 협력해서 동남아 5개국에 약 2천만 개 상품을 연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G마켓 상품을 등록해서 클릭만 하시면 동남아 5개국에 자동으로 상품이 연동이 되는데요. 앞으로 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 해외 시장을 더 확대해서 향후 5개년 동안 약 2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을 연동하고 1조 원 이상의 거래 규모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분들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한 정책, 셀러 지원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복잡한 정산, 그 다음에 그 복잡한 수익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 쿠폰 수수료를 폐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셀러 솔루션별로 성장 단계별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 신규 셀러의 지원도 강화하고 JBP를 통해 브랜드사의 브랜딩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으로의 초개인화 플랫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AI 저희가 테크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검색 결과과 초개인화 추천이 조만간 도입될 것이고 또한 조만간 광고 플랫폼도 AI 기반으로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자분들이 판매를 더 쉽게 아까 말씀드린 운영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AI 에이전트도 다방면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 그리고 다양한 역할의 변화들이 지금 계속 저희들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판매자 사이드 그 다음에 플랫폼 역시 그 역할의 변화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받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커머스 4.0 시대는 AI를 기반으로 AI가 구매의 대리인이자 전 퍼널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함께하면서 브랜드사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오퍼레이터로서 그리고 플랫폼은 이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션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커머스 4.0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0 시대에 셀러와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생태계 고도화를 좀 정의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해보자면 플랫폼이 OS로의 역할을 강화했을 때 셀러는 성장하고 플랫폼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같이 성장하는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플랫폼이 운영을 대신하면 셀러는 성장한다는 공식에 따라 플랫폼의 운영 플랫폼으로서의 이 역할 강화와 셀러의 성장 그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셀러의 동반 성장 생태계 고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런 기조로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간다면 플랫폼과 셀러가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G마켓도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어떻게 강화될지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성장할지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2025 디지털 유통 물류 포럼의 모든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주신 연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유통 물류업계의 트렌드와 전망을 살펴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IT조선은 유통 물류업계의 혁신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